네, 안녕하세요. 저는 SK텔레콤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태희라고 합니다. 오늘 토큰 세미나 83차 하둡 관련된 강의를 하게 됐고요. 원래 온라인으로 강의를 할 계획은 아니었는데 좀 부득이하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습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편하실 수 있기는 한데 최대한 그 카톡 오픈톡방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시거나 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카톡에 문의 남겨주시면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커리큘럼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한 5시간 정도의 시간이 배정되어 있어서 첫 번째 그 설명드릴 내용은 하둡이 어떻게 생겨났으면 우리가 왜 하둡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하둡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하둡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둡뿐만 아니고 하둡 생태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하둡 설치를 좀 로컬에다가 진행을 해서 간단하게 이제 하둡 실습을 좀 진행을 해볼 텐데요. 오늘 실습은 사실 분산 환경에서 하둡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부분은 실습 진행이 좀 어려울 것 같고 단일 노드, 그러니까 내 로컬 PC에 하둡을 띄워서 PC 내에서 이제 단일 노드에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하둡 기본적인 것들을 실습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둡의 큰 구성 요소는 그 강의 내용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하둡의 분산 파일 시스템이 있고 또 분산 파일 시스템에 저장된 맵리듀스라는 프레임워크로 분산 파일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둡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구축된 하둡 클러스터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전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순서대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둡의 탄생과 생태계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하둡을 좀 왜 우리가 하둡을 배워야 되냐 요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자료는 그 데이터 플레이어 트레이닝 센터에 이제 공유되어 있는 그런 자료인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들만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데이터 홍수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데이터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고 점점 더 앞으로 정형 데이터 그리고 또 비정형 데이터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2020년도에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데이터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하둡은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큰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가장 적절한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기본 플랫폼으로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활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둡을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데이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글로벌 하둡 마켓의 성장도 눈여겨볼 수 있는데요. 하둡이 실제로 창출해낸 그 빅데이터라는 시장이 굉장히 점점 커져가고 있고 이제는 사실 이제 빅데이터라는 용어는 거의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오히려 용어를 사용을 하지 않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둡 마켓도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포브스의 2022년도에는 한 99빌리언 달러 그리고 매년 한 42%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기사도 났었습니다. 당연히 그 하둡이 많이 활용이 되면 그 하둡을 잘 할 수 있는 엔지니어 수요의 증가가 있을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글로벌 그 탑 기업들에서 굉장히 하둡 전문가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상황을 좀 살펴보면 한국에는 그 하둡이 처음 나왔을 때는 주로 이제 그 대기업, 그러니까 큰 데이터들을 많이 다뤄야 되는 그런 대기업 위주로 하둡을 많이 사용했지만 지금은 스타트업에서도 스타트업 서비스를 하고 그런 서비스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객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둡 플랫폼을 내부적으로 구축하거나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하둡을 활용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둡 전문가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하둡은 사실 전문가가 좀 부족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좀 의견으로는 하둡이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는 플랫폼인데 단지 이제 소프트웨어만 안다고 해서 이 하둡을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TA 역할, 테크니컬 아키텍트의 역할에 해당하는 인프라 쪽 환경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그 엔지니어를 SA와 TA로 구분해서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전문가 그리고 인프라나 하드웨어를 잘하는 전문가의 영역을 딱 구분지어서 보통 캐리어 패스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하둡이라는 플랫폼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그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하는 SA들도 TA의 영역을 잘 알아야만 이 하둡에 대한 이해를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하둡이 탄생한 이후에 한국에서도 좀 변화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둡은 2007년에 첫 탄생한 이후에 지금 현재 3점대 버전까지 나와 있는 굉장히 성숙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이지만 글로벌 기업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SK텔레콤에서도 하둡으로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사의 데이터 레이크도 별도로 또 존재하고요. 전부 그 기반 시스템은 하둡 에코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둡 에코시스템은 뭐 정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모든 데이터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비정형 데이터 이런 것들도 다루기에 굉장히 적합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뭐 어떤 특정 분야에서만 활용된다라기보다는 모든 분야에서 하둡이 활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둡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하둡은 처음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더그 커팅이라는 사람이 처음 루신이라는 오픈 소스를 아파치의 오픈 소스로 공개하면서 그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신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인덱싱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인덱싱 라이브러리고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검색 엔진에 들어가는 색인기 그리고 검색기에 해당하는 그런 코어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더그 커팅이 이 루신이라는 그 풀텍스트 인포메이션 리트리벌 라이브러리를 아파치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한 다음에 이 루신을 기반으로 해서 너치라는 프로젝트를 다시 추가적으로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너치라는 프로젝트는 이 너치 프로젝트가 처음 탄생할 때만 해도 구글이 2000년대 초반에 야후를 제치고 이제 한 1990년 말 정도에 이제 야후를 제치고 글로벌 검색 엔진 넘버 원 자리를 그 포지셔닝 하던 그 시점인데요. 그래서 너치라는 프로젝트는 루신이라는 인덱싱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해서 오픈소스 검색 엔진,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을 오픈소스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프로젝트로 시작이 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얘도 아파치 탑레벨 프로젝트고 루신도 아파치 탑레벨 프로젝트로 지금 현재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죠. 자바 기반의 프로젝트고요. 또 너치를 진행하다가 이 아들 프로젝트로 하둡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너치를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에 봉착을 해서 그 어려운 점을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구글이 발표한 논문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로 이제 만들게 됐는데 그 프레임워크의 결정체가 아웃풋이 하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루신에서 시작해서 너치 하둡으로 쭉 이어지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이후로는 하둡 관련된 에코시스템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를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002년에 너치 프로젝트가 처음 스타트 됐고요. 더그 커팅과 마이크 카파벨라라는 사람이 이제 너치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너치 프로젝트를 더그 커팅이 진행을 하다가 이제 어려운 점에 봉착을 했는데 그게 어떤 점이냐면, 그러니까 웹 검색 엔진을 만들려면 일단 웹을 크롤링 해야 되고 그 크롤링한 데이터를 저장한 다음에
루신 인덱싱 라이브러리로 색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전 세계에 수십 수백 조개의 URL이 있고 그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인덱싱 하려고 하면 굉장히 큰 양의 데이터를 분산 병렬 처리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너치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아키텍처로 가져가야 이런 그 문제점들을 큰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2003년에 구글에서 GFS라는 더 구글 파일 시스템이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퍼블릭하게 공개를 했고 그 논문 안에는 구글의 파일 시스템은 이런 아키텍처로 동작을 하고 원리가 이렇게 된다라는 이론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우커팅이 이 구글 파일 시스템 논문을 보고 이 논문대로 너치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는 파일 시스템을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이 밑에 나와 있는 2004년에 NDFS에서 너치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이 되고요. 그리고 2004년에 구글의 개발자로 굉장히 유명한 제프 딘이 맵리듀스라는 알고리즘을 또 페이퍼로 공개를 합니다. 이 맵리듀스라는 알고리즘은 구글에서 이렇게 큰 데이터를 병렬 분산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맵리듀스고 맵리듀스의 동작 방식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그런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두 개의 논문을 근간으로 해서 이 논문에는 사실 이론적인 부분들, 알고리즘들만 나와 있고요. 동작 방식이나 알고리즘들만 나와 있고 소프트웨어 자체의 소스를 공개를 하지는 않았어요, 구글이. 그래서 더우커팅이 그 논문을 보고 그 논문의 아키텍처 그대로 개발을 시작한 게 하둡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둡 개발을 시작을 해서 2006년도에 이 너치라는 프로젝트가 아파치 이제 탑레벨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너치라는 프로젝트로부터 하둡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고 이 하둡을 전격적으로 지원을 하던 글로벌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이 바로 야후입니다. 그래서 야후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2000년대 이제 전에는 사실 구글이 글로벌 넘버1 검색 엔진이 되기 전에는 야후가 가장 큰 검색 엔진 서비스를 하던 기업이었는데 구글에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좀 빌리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까지도 구글이 검색 분야에는 넘버1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상황이 됐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야후가 오픈 소스를 전격적으로 지원을 하고 하둡에 전격적으로 이제 지원과 컨트리뷰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에 그 아파치 탑레벨 프로젝트가 되고 또 보통 이제 그 벤치마크 테스트를 하는 그런 이제 뭐 테스트 결과에서 슈퍼컴퓨터가 갖고 있던 신기록을 하둡이 2008년에 깨기도 하고요. 그 이후로 아파치 하둡 버전이 1.0 그리고 2.0, 3.0까지 쭉 발전을 하면서 2020년 현재까지는 아파치 버전 기준으로 3.3.30 버전까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 강의 커리큘럼 작성해서 사전 배포 자료 만들 때는 3.2.1점 버전이 최신 버전이었는데 그 이후로도 벌써 또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3.3.30점 버전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맵리듀스를 만든 제프 딘이라는 전설적인 개발자가 있죠.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을 바꾸는 1분 15분에도 나왔던 제프 딘이라는 개발자가 맵리듀스를 만든 그 구글의 이제 개발자고 현재는 인공지능을 총괄하는 시니어 펠로우로 지금 구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둡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구글 파일 시스템의 논문을 보고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구글의 맵리듀스라는 알고리즘 논문을 보고 하둡 맵리듀스라는 프레임워크를 구현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둡은 분산 파일 시스템을 갖고 있는 파일 시스템 더하기 이 분산 파일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맵리듀스라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들고 있는 구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플랫폼으로 완전히 동작을 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구글이 논문을 이 두 개만 발표를 한 건 아니고 그 이후로도 계속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문들을 쭉 계속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구글이 발표한 논문들이 거의 1대1로 계속 아파치 프로젝트로 탄생하기 시작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에코시스템들이 그래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빅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제프린이 만든 알고리즘으로 이제 구글 내에서 구현된 프레임워크인데 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NoSQL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는 보통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보통 많이 말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RDB를 보통 말하고요. 예를 들면 MySQL이나 오라클 같은 RDB를 보통 얘기를 하고 RDB는 보통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저장소로 공유 스토리지를 사용을 합니다. 센이나 나스트 같은 공유 스토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저장량이 늘어나고 그 공유 스토리지에 연산을 하는 컴퓨팅 리소스가 늘어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성능이 증가를 하다가 일정 수준 이상 더 증가를 시키면 디스크 I/O 쪽에 이제 바틀렉이 걸리면서 성능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그런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도 요새는 이제 분산 데이터베이스, 분산 노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HBase,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HBase가 이 구글의 빅테이블이라는 논문을 보고 만든 분산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개발 실습도 아마 이제 해보실 텐데 이 구현체를 실제 구현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언어들을 사용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하둡은 자바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맵리두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활용되는 언어는 자바입니다. 근데 자바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플랫폼 자체는 자바로 되어 있지만 파이썬이나 C++ 같은 다른 랭귀지도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구글 내에서는 이런 구글 파일 시스템이나 맵리두스 자체가 이제 여기서도 개발을 해야 되는 요소가 있다 보니 조금 더 편하게 쓰기 위해서 스크립트 랭귀지를 또 만든 거가 바로 소우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소우졸을 보고 만든 아파치 프로젝트가 피그라는 아파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그라는 애는 하는 역할은 이 분산 파일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맵리두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뭔가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얘를 사용하지 않고 이 피그가 지원하는 언어의 스크립트 신텍스를 사용해서 이 분산 파일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는 스크립트 랭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그가 처음에 소우졸을 보고 탄생을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사실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SQL이라는 언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이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SQL로 다룰 수는 없냐라고 이제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를 수용하기 위해서 이 하이브라는 프로젝트가 또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하이브 이 이후로 또 스파크이라는 플랫폼들이 SQL 랭귀지를 지원을 하면서 정확하게는 사실 SQL은 아니고 SQL과 유사한 언어들을 지원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이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보통 SQL 같은 언어를 작성을 해서 핸들링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핸들링 방법입니다. 근데 단 이제 전제 조건은 SQL로 핸들링하기 위해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모델처럼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SQL로 핸들링하기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단지 이제 비정형 데이터나 반정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런 SQL로 처리를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 경우에는 다시 맵리두스로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키퍼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나중에 자료 내에서 설명을 드릴 때 별도로 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하둡 코어 프로젝트로 시작한 게 연도가 계속 지나가면서 점점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젝트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다 굉장히 큰 데이터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분산 데이터베이스나 분산 저장소에 연관된 그런
플랫폼들과 같이 함께 동작을 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픈소스 빅데이터 관련 플랫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심에는 사실 하둡이 있고요. 하둡엔 저장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다룰 거냐를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몇 가지 그냥 이름과 제목 정도는 알아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코어 하둡은 설명드렸고요. HBase는 분산 데이터베이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NoSQLU라고 불리는 분산 데이터베이스고, HBase와 유사한 분산 데이터베이스 중에 또 많이 사용되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가 카산드라 또 혹은 뭐 몽고DB 같은 NoSQLU의 데이터베이스들이 현재는 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그는 스크립트 랭귀지고요. 주키퍼는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가지고 분산 환경의 데이터들을 다루다 보면 뭔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자료를 별도로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장표를 설명드리면서 좀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하옷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보통 이제 SQL 같은 언어를 가지고 연산을 하는 거는 굉장히 큰 데이터들을 SQL 내에서 지원하는 인터널 펑션 혹은 직접 구현하는 유저 디파인 펑션들을 활용을 해서 연산을 하게 되는데, 조금 더 복잡한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을 이런 큰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또 별도의 이제 알고리즘이 구현되어 있는 구현체가 또 필요하죠. 그래서 마하옷은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하둡 같은 분산 플랫폼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는 그런 아웃풋 구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이브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SQL로 하둡에 있는 데이터를 다루는 부분. 에이브로는 뭐 경량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하는데 이거는 스킵을 할게요. 피로도 스킵을 하고, 스쿱은 일반적으로 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간단히 용도만 말씀을 드리면 하둡이 굉장히 큰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플랫폼이 많지만, 여전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그 기업 내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마리아DB나 혹은 MySQL, 오라클, MS SQL 등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여전히 많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종류이기 때문에 서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하둡, 그리고 하둡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로 구현해 놓은 게 스쿱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둡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엔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이브를 말씀드렸고, 스팍이라는 플랫폼이 있다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피그도 사실 스크립트 랭귀지지만 하둡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다루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서로 다른 엔진이나 언어를 가지고 이 하둡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 사실 그 사용을 하는 사람 입장은 자기가 편한 거를 쓰는 거거든요. 사용자나 개발자 측면에서는 자기가 편한 그 하이브를 쓰는 사람도 있고 피그를 쓰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자기가 편한 거를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하둡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기본적인 메타 정보들, 스키마 정보들,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여기서도 관리를 하고 저기서도 관리를 해야 되면 관리의 요소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 H카탈로그라는 거는 이 하둡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스키마를 하나의 카탈로그 서비스 내에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목적하에 만들어진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MR 유닛은 뭐 J 유닛과 같이 그 테스팅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맵리듀스 테스팅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고,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해서 테스트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빅탑이라는 프로젝트는 지금은 많이 안 쓰이는데 얘는 스킵을 할게요. 그리고 우지라는 플랫폼도 있는데 얘는 많이 사용이 되고, 뭐 요새는 이제 우지 대신에 에어플로우라는 플랫폼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하둡에 큰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놓고 ETL이라고 하는, 보통 이제 데이터를 익스트랙트하고 트랜슬레이션하고 트랜스포메이션하고 로딩 뭐 이런 처리를 하는, 데이터베이스로 로딩하는 데이터 처리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하둡 내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 용도에 맞게 데이터 마트라는 용어로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기도 하고, 분석된 결과를 다시 데이터로 저장을 하기도 하고, 이런 ETL 작업들을 배치로 보통 많이
돌리게 됩니다. 근데 어떤 원하는 최종 마트를 만들기 전까지 여러 개의 단위의 워크플로우를 거쳐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본 소스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이 소스 데이터랑 어떤 데이터들이 연결이 되고 연산이 돼서 중간 아웃풋 결과를 만들고 그 중간 아웃풋 결과가 최종적인 아웃풋을 만들기까지는 여러 번의 잡이 연속적으로 돌거나 서로 합쳐져서 돌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워크플로우를 스케줄링하는 스케줄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빅데이터 플랫폼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 그런 플랫폼이고, 요새는 최근에는 에어플로우라는 플랫폼이 우지보다 조금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 설명드렸던 플랫폼들을 기술적인 레이어로 이렇게 조금 나눠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데이터에 매핑을 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하둡은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프로세싱을 하는 영역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걸 저장하고 프로세싱을 할 때 여러 컴퓨팅 리소스들을 분산 처리를 하기 때문에 리소스 매니지먼트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내장하고 있는 게 하둡이고, 하이브가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메타스토어를 참조해서, 메타스토어는 별도로 있는데 얘를 참조해서 쿼리를 던지게 되죠. 얘는 HBase는 데이터베이스, 분산 데이터베이스고요. 얘가 주키퍼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얘가 에이브로라는 애가 이제 시리얼라이제이션 프레임워크로 볼 수도 있고, 데이터를 서로 이제 송수신할 때 데이터 시리얼라이제이션을 하고 디시리얼라이제이션 할 때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로 볼 수도 있고요. 보통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을 할 때 아주 경량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점점 세분화돼서 프로젝트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도 굉장히 2011년 정도에 이제 정리된 자료이고, 이걸 하나씩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하둡의 에코시스템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가고 있고요. 2016년에 빅데이터 랜드스케이프로 정리되어 있는 장표를 보시면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장표에 들어가 있는 그 솔루션 혹은 플랫폼, 이런 플랫폼들은 전부 다 오픈소스는 아니고, 지금 현재는 사실 이 하둡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 이제 솔루션 밴드들도 하둡을 내장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오라클이나 EMC나 이런 많은 글로벌리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회사들이 전부 다 이제 하둡을 내장을 하는 그런 어플라이언스들을 솔루션으로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상용 솔루션을 쓸 것이냐, 오픈 소스를 쓸 것이냐, 이런 걸 이제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그런 플랫폼들이 하둡 생태계로 진화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실 빅데이터라는 용어는 최근에는 사실 인공지능이나 이런 AI 쪽 용어들이 훨씬 더 IT나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리 트렌드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빅데이터라는 거는 그 기반에, 인공지능이나 AI의 기반에 아예 깔려있는 그런 성숙한 용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트너에서 얘기하는 하이프 사이클 기준으로 보면 이미 굉장히 성숙한 단계에 다다른 그런 용어가 돼버렸고요. 사실 2009년, 2010년 이 정도에 이제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그때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탄생시킨 사실 주인공이 하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의 빅데이터는 빅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빅데이터가 의미하는 용어는 빅에 좀 초점이 맞춰 있었고, 이 큰 데이터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RDB로는 좀 어렵더라. 또 어렵다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어렵거나 안 되거나 아니면 되더라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는 초창기에는 하둡이라고 거의 이제 이꼴 관계로 볼 수가 있었고요.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하둡 덕분에 이제 더 이상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라는 게 거의 일반화가 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의 스토리지를 1페타, 2페타 저장하기 위해서 많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둡으로 자체적으로 이제 구축을 하면 굉장히 싼 비용으로
물론 상대적이긴 하겠지만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데이터들을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런 저장하지 않던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놓고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사실 옛날에는 저장 비용이 비싸서 그냥 버리거나 혹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저장을 하지 못하던 그런 로그 데이터들을 지금은 이제 저장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장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분석들을 해보려고 하죠.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는 그 이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사실 데이터라는 거에 더 중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인사이트를 찾아서 사업 기회를 만들고 사업 기회를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기업들에서. 또 소프트웨어 기술만 발달을 한 게 아니고 컴퓨터도 굉장히 발달을 해서 점점 작아지고, 요새는 뭐 고양이 목줄에도 이렇게 컴퓨터가 들어가고 하잖아요. IoT 이제 기계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통신을 하고, 그리고 통신 비용은 뭐 점점 싸지고 있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통신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데이터로 남기지 않던 데이터들을 요새는 다 데이터로 남기고 있는 그런 시대가 돼 있고, IoT, 특히나 이제 IoT가 발달을 하게 되면서 많은 센서 데이터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데이터들을 저장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갔지만 하둡이 나온 이후로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둡이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들어가는 그 기본 인프라 구축의 비용이 적어진 거고, 그러면 그런 그 하둡 기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계속 발전하면서 지금 인공지능 시대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넘치는 데이터는 더 이상 사람이 눈으로 보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점점 더 사람이 분석하던 그런 분석 결과들을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돌려서 사람이 생각한 결과만큼 그 이상의 결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이제 아웃소싱을 하는 거죠. 머신러닝,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왜냐하면 봐야 되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졌으니까, 그리고 양도 크고, 그런 시대로 이제 돌아섰고요. 마윈 회장이 데이터 테크놀로지 시대라고 얘기한 것도 벌써 몇 년이 지난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든 회사들이 인공지능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수많은 회사가 머신러닝에 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좀 살펴보면 많은 회사들이 온프레미스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데이터 분석 환경을 보통 구축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구축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느 정도 큰 회사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을 사용을 하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이 사내에도 있습니다. 꼭 사내로 한정 짓지 않아도 되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보통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혹은 데이터 레이크라는 이름으로 해서 모으는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엔드 투 엔드로 뭔가 인사이트를 도출을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쪽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예를 들면 텔레콤 기준으로 제가 이제 근무하는 SK텔레콤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마케팅 쪽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그리고 통신 서비스를 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서로 연계를 해서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굴하거나 문제점을 찾아내거나 하는 부분들의 분석들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합을 해야 되는 작업들이죠. 그래서 이 통합을 하는 작업을 보통 진행을 하고, 이 통합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데이터, 아까 이제 ETL이라고 표현했던 익스트랙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로딩하는 작업들을 거쳐서 통합 저장소에다가 데이터를 보통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통합 저장소에 저장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한 데이터를 그대로 뒀을 때 인사이트가 그냥 알아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많은 그 현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좀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보통 데이터 마트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오퍼레이셔널 데이터 스토어,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 소스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통합을 하고, 이 통합된 데이터에서 현업 분석가들의 니즈 혹은 현업 담당자들의 니즈를 받아서 여러 가지 마트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마트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환경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한 분석 환경들을 보통 만드는 게 일반적인 구성이죠. 텔레콤, SK텔레콤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회사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런 형태, 모양은 약간씩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형태로 분석 환경을 구축해서 최근에는 분석가들만 분석하지 않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이 모여있는 데이터를 투명하게 오픈을 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 또 모든 구성원에게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기회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죠. 이게 이제 현재 최근에 AI와 데이터, DTAI와 이제 연결이 되면서 발생을 하는 그런 트렌드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요 그림에서 이 중간 요 부분을 하둡 에코시스템으로 자체 구축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SK텔레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저장한 데이터에 대한 ETL 처리를 통해서 마트를 만들고 이 마트를 만드는 과정에 잡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관리를 하고 전체 코디네이터를 하고 메타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또 이 전체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통합하는 이런 전반적인 데이터 처리의 업무를 물론 이제 중간중간 상용 솔루션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 아파치 오픈소스 프로젝트들 위주로 해서 이 데이터 플랫폼을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분석 환경도 예전에는 사실 분석 환경 쪽은 아직 상용 솔루션들이 더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최근에는 주피터나 제플린 이런 이제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 노트북 형태의 데이터 분석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그리고 사실 R이라는 통계 분석 툴도 많이 활용이 되죠. 그래서 그런 오픈소스 툴 위주로 또 분석 환경이 구성이 돼서 요새는 사실 거의 모든 구성원이 파이썬, R, SQL 이런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해서 뭔가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업무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구성원들한테 필요한 역량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보통 이제 역량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면 캐리어 패스 혹은 백그라운드를 봤을 때 크게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용어가 이제 많이 사용되는데 이 데이터 분석하는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사실은 크게 영역으로 보면 이 세 가지 영역의 업무를 같이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보통은 그런 큰 데이터들, 크고 작든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저장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래밍해서 뭔가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라는 직업군의 어떤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필요하고, 이런 데이터들로부터 수치의 해석을 잘 해낼 수 있는 통계학자나 이런 이쪽 관련된 역량들이 필요한 그런 역량들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사실 분석을 하고자 하는 어떤 데이터가 어떤 도메인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장 잘하는 그 비즈니스 영역별 전문가가 있겠죠. 도메인 영역의 전문가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쌓여있는, 그리고 지금도 쌓이고 있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주로 이제 하둡이기 때문에 주로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